박영선 의원의 이런 삼성 저격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원조 변호사가 2008년부터 로펌에 근무를 하면서 수임한 삼성 관련 사건들의 목록이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위선의 끝판왕인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그런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자, 청문회는 끝났지만 박영선 의원 그리고 김현철 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단 오늘 국회에 청문회 의견 보내달라 재송부 요청을 한 마감일인데 아마 국회에서는 부적절하다 아니면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두 후보자를 임명을 그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봤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로 활동할 때 딱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남편인 변호사는 뭔가 관련한 삼성 사건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이죠. 그러니까 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의 이원조 변호사가 미국계 로펌에 근무하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로펌이 2008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삼성전자의 미국 관련 소송 한 17건 정도, 13건 정도 수임을 했다. 그 법이, 그 로펌이요. 이 목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록이 공개됐으니까 그 로펌이 삼성 관련 일을 진짜 13건 한 거,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뭐냐면 삼성 측 내부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네. 삼성에 있는 이모 부사장, 이제 대관 업무하는 분인데 네. 이 사람에게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전화해서 우리 내가 소속되는 로펌에 삼성 좀 일을 좀 줘야 되겠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모 부사장이 삼성 수뇌부대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박영선 의원이 계속 우리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데 남편의 저 부탁을 좀 들어줘야 그나마 좀 박영선 의원의 공격이 좀 잦아들 거라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삼성 수뇌부에서 오케이를 해서 그 남편이 소속돼 있는 법인에 한 10년 동안 10몇 건의 거액의 소송을 네. 수임하게 했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네. 어쨌든 그 제보자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아직 확인 안 되고 확인된 건 어쨌든 네. 그 로펌이 삼성으로부터 일을 받아갔다. 그건 확인된 건데. 일을 받아간 거는 그 일을 확실하다. 받아가는 이유, 과정이라든지 그 물밑에 저간의 사정들은 일단은 확인이 된 건 아니죠. 네. 그 일을 받아갔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박영선 의원은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삼성을 저격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삼성 저격수다 이런 그 별명까지도 생길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 중에 한 일면을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 박영선 의원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인께서 28살이던 1995년도에 60억을 받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많은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60억 받아서 그 당시에 16억 내고 8조의 재산을 일궜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죠? 제가 더 앞으로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이 되도록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모두 불법과 편법, 다 법정 시비가 있었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 저 청문회 모습도 그렇고요. 굉장히 삼성을 정말 날카롭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많이 봐왔었는데 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기가 묘하게 겹치지만은 삼성과는 무관하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이게 있는 거죠. 아마요. 그러니까 미국 아마 시기는 뭐 맞습니다. 지금 아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 13건 했다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봐야 되는데요. 이 로펌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로펌입니다. 그 변호사 수가 한 굉장히 많아요. 1,000명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남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일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지사
그다음에 이제 일본. 네, 그렇죠.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접 이 소송을 수행한 건 아니거든요. 소송은 아마 미국 변호사,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제일 소송 많은 게 이제 미국 쪽에서 특허 관련해서는 애플 관련해서 특허 소송했겠죠. 그렇죠. 그게 뭐 아마 이 로펌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더 뭐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 로펌의 뭐 한국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 있었다는 걸로만은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과연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큼 취득했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뭐 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파트너라든가 하면 자기 일에 대한 어느 정도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단순히 왜냐하면 이 삼성이라는 데가 사실은 뭐 애플하고 싸우면서 한 군데만 주지는 않거든요. 여러 군데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느 쪽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많이 하는데 네. 로펌을 여러 군데 합니다.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는 조금 더 밝혀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면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 삼성 쪽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변호사를 보고 뭐 사건을 맡겼다, 뭐 이런 진술이 있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자기네들랑 관계없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얘기랑 박영선 후보자 얘기가 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박영선 후보자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은 그 삼성전자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삼성도 미국 본사에서 그 로펌을 미국 쪽에서 진행한 거지. 당시에 있었던 이원조 변호사가 근무했던 한국이나 일본에 상관없어요. 이것도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황근태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이원조 변호사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상 그렇죠.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이 여기 한국이나 일본에 있었는데 그 사건 했겠어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로펌 같은 경우에 수익 배당할 때 네. 사건을 따온 사람이 가지는 포션이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포션이 있어요. 따오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네. 실제로 네.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방송 부족함 용어니까 제가 안 쓸게요. 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건을 따오는 사람이 가지는 포션이 더 크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미국도 그럴 거예요. 그럼 네. 만약에 저게 진짜 이원조 변호사가 관련된 게 맞다고 하면 저 사건을 해서 거의 미국은 수입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그 로펌 쪽을 거의 건너갔을 겁니다. 그걸 그 로펌 내부적으로 이원조 변호사 어느 정도 포션을 줬는지 이것만 딱 보면 또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 않죠. 왜? 한국 로펌도 아니고 미국 로펌이 그거를 자료를 제공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 파트너들 정산한 이 부분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고 로펌을 통해서. 그러면 앞서 이제 심정숙 부장 얘기한 대로 삼성 측의 누군가가 그 내부 제보자들 누군가가 사실은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 보고 우리가 이걸 줬는데요, 사건을. 네. 그 로펌에서도 이거 주면은 이원조 변호사한테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얘기했는걸요? 라는 진술이 나오면 명백한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삼성 측에서 그 진술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절대 안 이거 하죠. 잘못하면 네. 또 뭐 제3자 뇌물 이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도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당분간은 뭐 그냥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네. 봅니다. 정치 자금 얘기도 또 나옵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 본인의 일정표를 청문회 기간 동안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로 나중에 뭐 드러났다 이런 그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이도훈 의원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2013년 3월 13일이죠. 네. 황교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이제 신임 인사를 왔는데 그날 이제 무슨 그 김학의 그 동영상 CD가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때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오찬을 한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4시 반에 면담을 했지만 오찬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명확하게 밝혔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신고한 데 보면은 이제 고엽제 활동하는 분이랑 식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허위로 기재한 거다 하고 이제 야당은 주장하는 거고 또 네. 고엽제 활동하시는 분은 지역 구민이기 때문에 지역 구민한테 그 정치 자금으로 밥을 사게 되면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세월호 당일날 그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네. 식사가 2번 있고 차담회가 1번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그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을 2번 먹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그 역시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네. 아마 한국당에서 정치자금 박영선 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열심히 분석을 한 모양인데 그 가운데 보면 하루에 또 주유를 2번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식사라든지 차담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 내지는 네. 약간 이상한 그 지출 내역이 있다. 이걸 공세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께 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3월 13일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선관위에 신고한 거는 고엽제 법무부 장관하고 예. 오찬을 한다고 그렇죠. 선관위에는 신고를 해놓고 예. 본인 일정표에는 고엽제 간부로 해놓고 근데 이거 둘 다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지역 구민하고 먹은 그렇죠. 이제 그 지역 주민인데 그게 바로 이제 고엽제 관련된 사람은 맞아요. 구로구가 지역구잖아요. 구로구 고엽제 뭐 관련된 분 같아요. 네. 그분하고 식사를 한 건 맞는데 간부는 아니시죠? 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와서 뭐 지회장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후보자와 보좌진과 점심을 먹었고 다른 전후의 간부들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숫자가 좀 제한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돈을 올린 부분하고 그러니까 섞하고 42만 원인가 예, 점심 됐죠. 그 돈하고 실제 먹은 사람 인원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아까 또 그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은 뭐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촉발돼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제 저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의 논란이 될 수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이제 박영선 의원은 만약에 저걸 공개하라 그러면 그렇게 역공을 펄 가능성은 있어요. 전수조사하자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왜냐면 저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꼭 이걸 모든 걸 정말 정확하게 쓰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쓰고 그냥 대강 정리해서 영수증 내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공을 펴면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거진 일이니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뭐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대변인께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네네. 돼요.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많은 의원이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민한테 밥을 사주게 되면 이제 기부행위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선거법 네. 문제입니다. 선거법이에요. 예,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저걸 허위로 신고하지 허위 않게 돼 신고, 있어요. 그렇죠. 네. 허위로 영수증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왜냐하면 공소시효,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은 3년 이하한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5년이거든요. 지난 부분이 있고 아마 공직선거법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6개월인데 그 위에 시효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게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좀 사실 왜냐하면 그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좌관들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카드 저기를 그렇다고 네. 그런다 그러면 근데 그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용도 같은 게 네. 뭐 기자간담회 이런 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우리 당에서도 이 부대변인 이것도 쓰는데요. 보면은 기자를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면 뭐 지역구 중앙지역 기자만 기자인지 아니면 요즘 뭐 기자들이 우리 당에도 출입하는 분들이 뭐 한 1000명도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처럼 이 정치자금을 쓰는 용도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 정직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야당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후보자는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친북 반미적인 성향이 있다. 야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후보자의 대북권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말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는 안타깝지만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나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그냥 단순한 공직자로서도 굉장히 그 결격 사유가 많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통일부 장관으로서 너무 그 북한에 편향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청문회에서는 뭐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인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여태까지 그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온 얘기를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바꿀 수는 없겠죠. 만약에 김현철 후보자가 그대로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은 일단 남남 갈등 그리고 한미 갈등 또 그것이 일본, 중국에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볼 때 굉장히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네. 김현철 후보자는 약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그 토론회에서 그 보수 측 토론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토론은 사기다.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면서 국정을 이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민주의식도 결여됐고 세 번째는 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대로 인성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 대해서 막말 수준의 얘기들을 SNS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공직자의 그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로서의 양심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얘기들을 청문회 하루 딱 바꾸거든요. 네. 그게 과연 김 후보자가 얘기하는 대로 학자로서의 진보일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후보자 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4.3 재보선에 나왔던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뜻을 우리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때 나와서 그간 했던 글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뒤집는 이야기를 했다. 저희가 그 한 장면을 뽑아봤거든요. 직접 보고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지속적으로 소신을 밝혔던 분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청문회 자리에서 저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면은 예. 장관 되고 나서 또 다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장관은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김현철 후보자가 본인은 진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생각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청문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장관이 되고 나서 옛날의 학자의 모습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관련 발언이라든지 금강산 박광자 씨 관련 발언 이런 발언과 동일한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현철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의 우려가 저분이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분이 임명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 안 한다고 하면 저분은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학자로서 본인이 예전에 생각했던 여러 사고방식들이 잘못됐다는 걸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나 한미 공조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아마 대통령 그걸 믿고서 아마 임명한다고 하면 그걸 믿고서 임명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행동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워싱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죠. 그 전에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른미래당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 그대로 밀어붙이면 미국하고 한미 관계는 곧바로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승용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북한 편향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분이 되게 되면 미국한테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김현철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미국하고 관계는 상당히 또 냉각기로 가지 않겠냐 싶어서 대통령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이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은 오히려 상당히 좀 관계 개선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는 건 당연히 다 알 테고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주승용 의원님이 물론 애정어린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미국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상대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상대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SNS상의 발언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 했던 얘기 당연히 저는 잘못한 것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미국이 과연 좋아하는 장관이냐 아니냐, 그게 과연 우리나라 장관을 임명하는 데서 기준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전제 말씀처럼 미국을 상대하는 건 외교부 장관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요, 토론회나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가요. 자기가 나오는지. 토론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예를 들어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비민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마 토론회를 할 때 학자들은 아니면 우리 방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네. 때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그런 부분을까지서 뭐 자질 문제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네. 그 미국 정부에서 걱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약간 안 맞는다. 현근택 부대변인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을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렬이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거기서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 북한은 그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화학무기, 그 ICBM 물론이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다가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네. 세 번째, 그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에 가깝다.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의 성과입니다. 11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럼 포스트 하노이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미국은 아마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김현철 대통령,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네. 그게 상징하듯이 또다시 무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도 하노이 회담 이전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그 장관을 우리가 임명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아베 총리가 바보라서 저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모래에서 넘어지면서까지 골프 치고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메르켈이 바보라서 미군을 계속 독일에 두면서 방위비 분담 갖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네. 예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바보라서 부시의 푸들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에 협조했습니까? 이게 다 국익이죠. 네. 우리의 국익이 달렸기 때문에 다 모든 나라들이 그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우리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주권적 행동이지만 전체적으로 임명하라는 것이 국익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대 부대변인 짧게. 네, 짧게. 예. 네. 왜냐면 이번에요 아마 김현종 전 2차장인가요? 가서도요 개성공단이나 북한산 관광 문제를 이번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네. 통일부 장관이 혼자서 자기가 예전에 신조라고 해서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건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